반갑습니다. 김민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월요일 야간 2교시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예.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 가장 지칠 수 있는 날 2교시.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온 이 컨텐츠가 저희 LS 일렉트릭의 어떤 기술을 구현했고 자랑보다는 어떤 작은 스토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등대 공장이 되기까지 저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앞부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해 왔는지 하나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저는 LS 일렉트릭 생산기술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김민규라고 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일단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푹 빠지셔가지고 저희 회사의 이제 내용을 들으시게 될 건데요. 그 전에 좀 빠져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신 이유이기도 한데 도대체 이 산업 전체의 어떤 큰 흐름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이 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잠깐의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한 50분 강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는 여기 대부분 다 이제 그 제조 쪽에 경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구나 라는 어떤 질문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관해서 왜 이런 이 시대적인 요구사항들이 나왔으며,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큰 산업의 흐름을 어떤 핵심 기술적인 어떤 변화로 구분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증기기관 1차 산업, 내연기관 전기 2차 산업, 정보화 산업, 그리고 4차 산업,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풀던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1908년도에 그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가 발명이 됐었잖아요. 개선이 아니라 어떤 그 당시의 발명의 시대를 거친 이후에 지금까지 한 100년이 흘렀어요. 근데 유통, 그리고 B2C 산업들은 대부분 다 새로운 흐름에 갈아탔지만 이 제조 생산 부분만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 그 100년 전에 있던 그 컨베이어 벨트 패러다임에서 아직 저희가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일부 로봇이 대체하기도 하고 있지만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컨베이어 벨트 패러다임에서 저희는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100년 전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한 문제들을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잘 풀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8, 90년대에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우리 산업에 맞았던 이유가 그 당시에는 문제를 정의할 필요가 없이 주어진 문제를 누가 빨리 푸느냐, 어떻게 잘 푸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이 산업을 발전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주어진 문제만 풀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생산성, 품질에 있어서도 기존의 어떤 오래된 이 컨베이어 벨트 패러다임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문제가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판을 좀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판 위에서 우리가 새롭게 문제를 정의해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지배적이 된 거고,
이제 그러한 어떤 판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새로운 디지털 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문제를 한번 정의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LS 일렉트릭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요. 아마 기업의 대표분들은 지금의 어떤 코로나 상황보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켄지나 이제 글로벌 리서치 같은 회사에서는 그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코비드 이후에는 이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OE라고 하면 이제 생산성, 이제 생산 커패시티, 생산 능력을 지금보다는 왜냐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장시킬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생산성 향상에 에자일 프로세서 같은 어떤 빠른 실행력을 요구하는 이러한 어떤 방문론들이 많이 대두될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그 최근에 그 보잉사의 737 여객기가 좀 말썽을 많이 피웠잖아요. 예전에 5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 두바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도 그 보잉 747, 737 그 맥스 기종에 부품 결함들이 결국 인명사고로 100명이 넘는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보잉사는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한편으로 제가 그 에어버스사를 한번 봤어요. 근데 에어버스사 같은 경우는 보잉하고는 다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품에 대한 어떤 관점을 새롭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항공 산업도 이제 어떤 고객의 요구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복잡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 복잡성을 인간이 예전에 관리하던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이제 그런 어떤 항공 산업에서의 어떤 패러다임을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보잉사 같은 경우는 그 복잡성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어떤 관리 방식이라든지 방법론을 고수함으로 인해서 지금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이와이즈라는 자기 나름대로 자신 내부적인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제 데이터로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고 있고 그리고 엔진 수명을 예측하는 등의 어떤 유지 보수를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치 주문 생산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어떤 디지털로의 어떤 그 전환을 통해 가지고 그 생산 납기를 한 20% 정도 지금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20%라고 하면 아마 금액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큰 금액이 될 건데요. 이렇게 에어버스는 보잉을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은 이제 경쟁사에 비해서 일찌감치 어떤 디지털로의 어떤 전환을 통해 가지고 좀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어떤 시장 분위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글로벌리 어떤 국제적인 기관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 부흥을 위해 가지고 부단히 노력 중인데요. 혹시 그 세계 등대 공장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처음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WEF 세계 경제 포럼, 그러니까 일명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제 18년도에 기존에는 이제 경제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제 논하던 어떤 포럼이었는데 16년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아젠다로 내면서 18년도에는 즉 새 글로벌 라이트하우스라는 분과를 하나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공장을 대상으로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등대 공장을 선정해서 이 모범이 되는 이 등대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기업들이 좀 본받아서 수준을 높일 수 있게끔 하겠다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등대 공장이 작년에 저희가 이제 9월에 받을 때쯤
전 세계 한 90개 공장이 선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작년 9월에 받았고 얼마 전에 이제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LG 창원 공장이 등대 공장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 등대 공장의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우리나라의 등대 공장이 선정되면 이 등대 공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어떤 등불을 바라보면서 같이 좀 수준 성장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는 어떤 그 WF의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희 회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이제 16년도부터 이제 디지털 기업으로 새로운 항해를 위해서 시작했으며 현재 순항 중에 있는데요. 이제 19년도 이전까지 저희는 DT,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0으로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디지털로의 기업을 위해서 각 사업부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제조마다 각각의 영역에서의 어떤 디지털화를 저희가 추구했어요. 서로의 연결이라든지 결합보다는 각각의 위치에서의 어떤 디지털화를 저희가 추진했었고요. 2.0,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2.0 시대였는데 2.0에서는 이제 각 사업부별로 디지털화 된 거를 이제 실제 경영 실적을 낼 수 있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가 이제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주의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DT 3.0인데요. DT 3.0은 실질적인 어떤 경영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스마트 팩토리를 기존에 저희는 이제 공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공장은 운영한다라는 어떤 그 정서였어요. 그러니까 공장은 운영해야 된다. 근데 저희는 이제 공장을 이제 경영해야 된다라는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꾸기 위해서 DT 3.0 시대에는 공장도 우리가 이런 어떤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적용해서 거기에서 잘 된 것들은 고객한테 이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이제 경영 관점에서 저희가 공장을 바라보기 위해서 좀 약간 독특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LS 일렉트릭의 스마트 팩토리는 무엇인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각 회사마다 그리고 이제 각 회사의 CEO가 생각하는 어떤 철학에 따라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정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공통적인 거는 결국 자신들이 하고 있는 어떤 본업,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기기 그리고 산업 자동화에 대한 어떤 도메인 난리지에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는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들, AI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아까 문제를 정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문제를 정의하고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 봤을 때 어떤 새로운 가치를 뽑아낼 수 있을 때 이게 스마트 팩토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술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일단 적용한 기술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지만 이제 본업적인 도메인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기술은 썼다가 아니면 버릴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기술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번 시도했다가 일단은 이제 홀딩 시키고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이제 VR 기술인데요. 저희 청주에 이제 VR 기술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작업자가 이제 고글을 쓰고 증강현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설리 앞에 딱 쓰면 거기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알람이 뜨고 거기에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근데 실제 그게 저희는 이제 그런 VR 기술들이 이 청주 공장의 생산성을 높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불편하게 쓰면서까지 다 알고 있는 이상 징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쓰면서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게 교육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입사원용으로 지금 이제 활용하려고 제가 방향을 바꾸고 있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술을 저희가 또 활용해서 적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를 내렸으면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그럼 앞으로 저희가 한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에 이 우리의 공장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그 로드맵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년을 저희는 이제 중장기 스마트 팩토리 전략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도까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18년도까지는 이제 준비 기간으로 저희가 세웠고요. 이때는 이 청주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가 그 전에도 계속 저희가 어떤 자동화 시설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고 이미 자동화 수준은 어느 정도 돼 있었거든요. 그 위에서 20년도 두 번째 보이시는 이제 보이는 공장, 이 자동화는 돼 있지만 실제 설비들 간에 연결은 안 돼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자동화가 돼가지고 마치 무인 라인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이 설비들끼리는 아무 대화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설비의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했을 때 설비 메이커마다 그리고 이제 설비의 이제 관리를 하던 엔지니어들마다 그 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정의들을 각각의 어떤 엔지니어의 특성에 맞게끔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정의를 해버려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온도를 정의를 할 때 이 설비에서는 소수점 한 자리로 정의하고 저 설비에서는 다른 엔지니어가 정의할 때는 소수점 두 자리로 정의하고 그리고 인티저나 뭐 정수냐 뭐 실수냐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를 포매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각각 설비마다 나름대로 정의를 해버리면 결국 이 설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인다는 의미는 이 설비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두 연결을 하자. 연결을 하려면 얘들이 소통할 수 있는 랭귀지가 다 동일해야 된다. 동일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표준화가 다 필요하다. 그 표준화가 필요하려면 그 설비 PLC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의 어떤 저희는 태그 정보라고 하는데요. 이 태그 정보를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설비들이 연결됐다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고요. 연결이 되면 이 설비들 간에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 대화를 한다는 거는 선공정에 있는 설비가 후공정에 있는 설비한테 피드백을 주려면 이 같은 데이터 포맷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후공정에 있는 데이터가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이런 컨셉추얼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20년까지 보이는 공장을 구축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IoT, 뭐 앞에 인더스트리얼을 붙여가지고 IIoT라고도 하는데요. 이 IoT가 뭐 개념적으로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의 어떤 태그 정보들 그리고 설비가 뱉어내는 정보들을 다 표준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지능형 공장. 이제 설비가 다 연결이 되고 대화할 준비가 되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 AI라든지 머신러닝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멀리 말고 한 앞에 그 짧은 기간의 어떤 예측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계속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이따가 뒷장에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지능형 공장의 컨셉은 결국 사람이 어떤 판단해야 될 부분들을 최대한 소프트웨어로 극복하자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공장 위에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이제 지능형 공장을 구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자율형 공장은 이렇게 예측 기반의 어떤 공장들이 실제 이런 과정들도 사람이 개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문제를 던져줘야 되고 어디서 문제가 났는지를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요. 해결을 해야 되고요.
중간에 사람의 개입들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어떤 그 AI라든지 머신러닝의 소프트웨어도 스스로 자기가 문제를 찾아서 거기에 피드백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 말 그대로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을 만들어 보자는 게 자율형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AI 분석 자체를 자동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해가 가셨습니까? 혹시? 질문 여기 혹시 제가 말씀드리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로드맵을 짜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진정으로 저희가 원하는 높은 수준의 공장이 뭔지를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수준의 공장은 이제 과거형이 돼버려가지고 이미 저희가 다 구현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형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보시는 이제 실물 저희가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희 청주 공장을 가셔도 맨 아래에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19년도 전의 공장이나 지금 공장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PC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공장의 속사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는 게 이제 데이터 통합 연계 체계라고 하는데 앞에서 이제 보이는 공장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보이는 공장은 이제 실물에 있는 이 공장에 있는 설비부터 자재까지 모두 IoT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어떤 시점에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도 그 중심으로 해서 고구마 줄기처럼 앞뒤가 선후가 지금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설비 중심의 어떤 생산 라인이다 보니까 설비 중심의 어떤 외관 검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뭐 오토키팅, 자동 창고 등 이 현장의 어떤 개선 사항도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E2E 품질 삼선 방어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E2E는 이제 엔드 투 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이제 품질 삼선 방어 체계인데 일선이 어디냐면 저희 공장에 들어오는 부품 수입 검사 시점에서를 저희가 일선으로 지금 방어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뚫리는 불량들은 2선에서 저희가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선은 공장 라인 내입니다. 라인 내 2선에서 저희가 이제 품질 검사를 최대한 저희가 많이 해서 1선에서 뚫린 품질들이 불량들이 2선에서 놓치게 되면 마지막 3선 저희는 OQC라고 하는데요. 출하 직전에도 저희가 검사를 해서 정말 이제 품질에 있어 가지고는 고객한테 세 번의 어떤 방어선을 뚫을 정도의 품질은 없을 거다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방어 체계로 지금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맨 위에가 이제 사이버 환경에서의 자율 생산 운영 체계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트윈, 뭐 CPS라는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CPS라고 하면 그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물리와 사이버의 어떤 그 동기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트윈하고 같은 개념인데 약간 죄송합니다. 목적 자체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의 공장을 바라보는 그러한 환경을 저희가 지금 구축해 놨고요. 뭐 여타의 어떤 지멘스라든지 GE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트윈의 어떤 목적이 GE 같은 경우는 O&M이라고 해서 유지 보수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쪽 발전 설비 이런 것들이 사막에 있고 오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GE 같은 경우는 이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출장비라든지 그 유지 보수비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놓음으로써 직접 그 오지에 가지 않고도 본사에서 유지 보수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지금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GMS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제품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신제품 출시를 당기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본사와 청주와 R&D 간에 같이 공장의 어떤 협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청주 공장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이제 청주 공장의 엔지니어들만 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저희가 R&D가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와 가지고 그 R&D에서는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슈를 바라보고 있고 청주 공장은 실제 현물을 보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본사는 이제 마케팅이나 경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세 개의 어떤 다른 조직들이 예전에는 이 공장을 바라볼 수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같이 한꺼번에 공동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저희가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현장의 변화 관리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청주 공장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동화 수준이 낮은 공장도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고 그리고 생산성도 높았고 그 부적 합률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품질 면에서도 어디 고객의 클레임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은 공장이 아니었는데도 저희가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죠. 왜 잘 되고 있는 공장을 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냐, 또 배워야 되냐. 이게 하면 기존에 우리가 하던 어떤 혁신 활동이랑 이 스마트 팩토리가 뭐가 다르냐, 뭐 등등 해서 좀 적지 않은 챌린지를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변화 관리가 상당히 중요했고, 솔직히 누군가가 저한테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딱 한마디로 이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변화 관리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큼 어떤 그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어떤 혁신들, 그 기존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 현장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받아들여야지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옥상옥이 되는 거죠. 기존에 저희가 잘 하던 일과 이 스마트 팩토리 일은 또 별개, 이건 또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저희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변화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역할이 여기입니다. 스마트 제조 기술을 제공하는 부서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현장에다가 지금 이런 기술들이 이 생산성을 높일 것 같습니다. 품질을 높일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끔 POC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파일럿으로 저희가 시범 구축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계속 적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아무래도 저희 회사 CEO였던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해도 실제 그분들이 쉽게 이렇게 움직이는, 왜냐면 워낙 바쁘시니까요. 워낙 바쁘고 이런 새로운 것들을 할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라 가지고 쉽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저희는 이제 CEO께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셔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는데 좀 더 쉽게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이제 4차 산업 기술들을 적용하는데 좀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의 참여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모든 이제 기업들이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베스트 프랙티스,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서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어떤 성공 체험을 바탕으로 여기 보시는 어떤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된 것들을 저희가 또 알리고 홍보해서 다른 부서들이 또 변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사이클이 돌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좀 힘들었지만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청주 공장이 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지금 화이트보드에다가 이제 포스트잇을 막 붙여놨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할 때부터 결국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있던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아니에요.
공장 현장에서 새로운 어떤 문제를 정의해야 되고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기술로 어떻게 우리가 접목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건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공장에서 20, 30년 근무하셨던 분들의 아이디어가 저희가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시스템에 뭐 메일로 주세요라고 하면 또 하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다가 화이트보드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쩍일 때마다 붙여달라고. 그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스프린트 과정, 그러니까 빠르게 이걸 그 리빌딩 해가지고 이거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드는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청주 공장에는 이런 현업들이 생각날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문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할 때 회장님께서 이제 그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이제 사명감을 이제 주신 건데요. 제 첫 보고였을 때요. 이 스마트 팩토리는 이 LS 일렉트릭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빨리 해봐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보다 조금 못한 기업들 그리고 이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 빨리 딜리버리해서 이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이제 그런 CEO의 어떤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앞에 전략을 짤 때도 기둥을 크게 두 개 세웠습니다. 하나는 우리 청주 공장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거. 그 두 번째 기둥은 이거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타 기업에다가 이제 사업화하는 기둥, 크게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팔 수 없는 이런 기술들은 우리한테도 적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객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구축하고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을 예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고객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런 유즈 케이스들을 좀 많이 만들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 전략 관점에서 보면 청주 공장에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유즈 케이스를 구축 경험을 다른 기업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를 저희가 계속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례 형태로. 그리고 이런 사례를 가지고 실제 고객이 원할 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사업화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대상은 고객의 어떤 공정이나 생산성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저희가 전개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퍼링 단위로는 기존에 어떤 단발성의 어떤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유즈 케이스 중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의 노하우를 같이 가서 딜리버리 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시스템 회사처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나 기술, 시스템을 저희가 넣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가서 공정의 어떤 생산성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같이 컨설팅도 하면서 저희가 거기 해결책도 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오퍼링 모델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유한 역량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OT, IT.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공장을 나눌 때 밑에 설비의 어떤 제어 계측이라든지 아니면 설비 운영과 관련된 그쪽 데이터 레이어를 이제 OT라고 하잖아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그리고 OT 단의 어떤 기술이랑 IT,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ERP라든지 MES 같은 IT 단의 어떤 레이어가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OT 단의 엔지니어링 역량은 다른 회사보다 경쟁력이 있는 게 사실 저희가 이제 PLC라든지 인버터라든지 이 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이 장치를 만들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OT 단의 어떤 엔지니어링 기술은 저희가 타 회사보다 월등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플랫폼화 시킬 수 있는 이제 엣지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보이는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IoT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IoT 기술의 핵심이 결국
이런 플랫폼이 있어야지만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위에다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전문성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산업 자동화에 필요한 장치들도 만들고 있으니까 디바이스 전문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능용 공장을 하면서 AI라든지 머신러닝 분석 알고리즘들을 상당히 많이 적용해 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딥러닝 기반의 어떤 외관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라인 현재 한 10개 라인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운영하는데도 뭐 쉽지는 않지만 일단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OT단에 그러니까 IT랑 OT 전부를 아우르는 어떤 AI나 머신러닝을 잘하는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뭐 OT면 OT, IT면 IT, 뭐 금융이면 금융. 각 영역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밑에 어떤 제휴 계측단에 설비단에 OT단에 그 AI랑 그 머신러닝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유즈 케이스가 총 저희가 16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16개 유즈 케이스가 스마트 팩토리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만든 거고 작년에 저희가 세계 등대 공장을 심사를 받으면서 그 16개 중에 5개는 저희가 인정받은 어떤 유즈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품종 대량 생산을 위한 자동 설비 레시피 변경 시스템인데요. 이름이 좀 복잡한데 이건 어떤 유즈 케이스냐면 이게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때문은 아니지만 실제 시장 환경이 혹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다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좀 어폐가 있는 말이었어요. 다품종 소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뭐 이런 어떤 시장의 니즈가 있거나 이런 패턴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역설적이게도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다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굉장히 많은 종류를 대량 생산하겠다, 원가까지 낮추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모순적으로 들리지만 시장의 요구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학습의 정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생산에까지 고객들이 참여하려고 시도하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어떤 소품종의 어떤 대량 생산만 가지고는 이제 극복할 수가 없고 많은 종류의 고객들이 요구하는 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원가를 낮추면서 한 번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다품종, 전력기기 생산 라인인데 이 전력기기 생산하기 위해서 그 품종이 차단기 한 가지만 해도 한 10,000몇 종이 돼요. 이 10,000몇 종의 어떤 종류의 이 차단기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라인을 세웠다, 또 설비의 어떤 그 파라미터 값을 또 바꿨다, 또 아이템이 또 바뀌면 또 설비 레시피를 바뀌고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하다 보면 중간중간 로스 타임들이 쌓이게 되고 결국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품질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한 게 공정에서 제품이 흘러가면 각각 센서가 측정을 해서 얘가 어떤 종류의 아이템이라는 걸 판단하고 이 판단된 아이템은 바로 설비들한테 연락이 가요. 앞 설비가 뒷 설비한테 얘기해주고 뒷 설비가 그 다음 설비한테 얘기해주고 이런 게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IoT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아이템이 바뀔 때마다 설비가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 제품에 맞는 어떤 설비의 파라미터 값들을 순간적으로 다 바꿔줘요. 바꿔가지고 다른 종류의 제품이 흘러가더라도 이 설비가 거기에 맞게끔 레시피, 저희는 레시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레시피를 자동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처음에 구축했고 실제로는 이
그 레시피 체인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얻은 성과가 기존에 어떤 60초 걸렸던 게, 그러니까 다른 제품이 왔을 때 이 설비를 바꿔야 되는 시간이 숙련된 작업자가 바꿨을 때 한 60초 걸렸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새로운 유지 케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지금 7초로 당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연간으로 했을 때는 2만 대 정도의 어떤 증산량을 저희가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레시피를 바꾸던 오퍼레이터들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업무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두 번째 유지 케이스는 ALMR 베이스의 어떤 제품 외관 검사, 소위 말하는 비전 검사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 비전 검사는 지금 커머더티라고 할 정도로 많은 회사들이 이 비전 검사를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이 비전 검사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이 대부분 이제 룰 베이스로 어떤 미리 정해놓은 어떤 룰에 의해 가지고 판정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룰에서 이제 딥러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이유가 룰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한 93% 이상은 못 올라가더라고요. 룰을 아무리 저희가 파생을 시켜서 학습을 시키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딥러닝 기술을 한번 적용해 봤고요. 그래서 지금은 7%, 8%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딥러닝 자체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딥러닝이라는 이 기술, 그러니까 머신러닝, AI라는 이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좀 민감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룰 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된 알고리즘이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는 작업 환경이 조금만 변하거나 아니면 설비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데이터를 또 다시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이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를 적용한 외관 검사의 담당자들은 기존의 룰 베이스 적용하던 알고리즘 그 운영자보다 훨씬 더 일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설비의 어떤 조건들을 계속 관리를 해서 거기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지금 적용하는 수준에서, 적용을 할 때는 이 적용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었는데, 적용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어떤 딥러닝의 어떤 운영이 정말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데브옵스라든지 뭐 MLOps 같은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런 것들을 원격에서도 그 쉽게 학습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도 저희가 지금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유즈 케이스가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이라고 해서 AMR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군의 물류의 2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1세대는 AGV라는 어떤 군의 물류 비하이클을 저희가 운영 중에 있었어요. 그 AGV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저희가 이제 그 부착된 어떤 선에 그 테이프로 저희가 발라놓는데, 그 테이프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정된 경로로만 움직이는 게 AGV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라이다 센서라고 해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마치 자율주행 차처럼 이제 군의 물류 역시 안전, 그리고 최적화, 그리고 사람이 따로 길을 만들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루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AMR을 저희가 지금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즈 케이스가 AI 베이스드 갭 조정 공정을 통한 과전류 시험 효율 개선인데요. 좀 이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공정 두 개가 있습니다. 선공정은 이제 용접 공정이고요. 이 용접 공정을 한 다음에 이제 후공정에서 검사를 해요. 근데 앞에 용접 공정하는 게 이제 저기 보면 갭 조정이라고 하는 게 용접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존에는 이 용접을 할 때 용접을 하는 그 정도를 항상 고정적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용접이 항상 일정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불량이 나오면 사후 조치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바꾼 거는 설비끼리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검사 결과에서 만약에 용접이 불량이 나오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줘요. 앞 공정에다가. 너 이렇게 용접한 게 문제가 있으니까 용접을 좀 튜닝을 해라 라고 용접값을 계속 실시간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게 저기 인스펙션이라고 보이시는 게 뒷공정이고요. 이게 레이저 용접이라고 보시는 게 갭을 조절하는 용접 공정인데, 인스펙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용접값들을 계속 바꿔줌으로 해서 아예 사전에 아예 불량이 안 나오게끔, 용접 불량이 안 나오게끔 저희가 지금 이 공정 자체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저희가 대외적으로 말할 때는 솔직히 한 50% 정도 저희가 이게 품질이 개선됐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75%에서 80% 정도 개선이 됐거든요. 근데 고객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아예 사전에 용접 정도를 불량을 다 예측해가지고 막아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한 3, 4%대 어떤 불량률에서 지금 1% 미만으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이 용접 불량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퍼센트로 따지면 엄청 높게 나왔어요. 이거를 저희가 80% 개선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안 드리고 있고, 한 50% 정도는 저희가 보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유즈 케이스는 저희는 에너지 관련 전력기기,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ESS, 그 에너지 저장부터 이제 발전, 모니터링까지 전 엔드투엔드로 다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 청주에도 ESS를 가지고 이제 태양력 발전을 가지고 ESS에 저장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교육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전환에 빨리 적응해서 이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열사 중에 미래원이라는 계열사를 통해서 지금 전사적으로 한 4,000명 정도가 이제 DT 기본 빅데이터 과정이라든지 AI 과정이라든지 이런 교육 과정을 수료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고급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제 오른쪽과 같이 실제 특정 계열사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러 파견이 가요. 자기 회사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계열사에도 이런 고급 기술 배운 걸 가지고 실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쌓은 스킬을 가지고 또 다른 회사에 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그룹사 차원에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가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데 큰 원동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 작년에 이제 9월에 등대 공장을 제가 선정된 것과 동시에 저희는 이제 확인한 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 큰 로드맵이 저희가 잘못 가고 있지는 않구나,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구나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 기회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저희는 노스스타라고 부르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좀 많이 중간에 힘들고 해도 어떤 절대적인 말 그대로 노스스타를 향해서 저희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진화된 공장을 위해서 본업 도메인 날리지의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스스타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까 하는데요. 저희 노스스타는 앞에 이제 두 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부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걸 저희는 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축인 고객한테 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딜리버리 하는 것을 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런과 셀 스마트 팩토리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해서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공장을 단순히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공장 수준으로 이끌겠다는 게 저희 노스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노스스타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저희 LS 일렉트릭의 얘기를 잠시나마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EB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스마트 팩토리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니까 네네. 자체 생산하는 그 공정을 이렇게 개선하고 그 자체 그 하드웨어만 팔던 것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까지 팔는 그런 제작이신 것 같은데 네네. 아주 잘 설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 저희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고객사들로부터는 이제 많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존에 쓰던 이런 설비가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도입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신 중에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게 그만큼 효과가 있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신경파로 일시불로 한 보험을 받는 게 아니라 월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발전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그런 부담이 있다면 노스파에 플러스 하나 더하면 그걸 어떻게 보면 렌탈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면 도입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예.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빠진 것 같은데요.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희는 사업화를 한다 그랬잖아요.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저희 이제 청주 공장에 납품하는 이제 협력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한 13개의 협력사를 같이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그 협력업체들이랑 저희랑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목적이 이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기술들 가지고 우리의 어떤 품질에 저희는 이제 완성품 조립 그 라인이다 보니까 저희의 품질의 향상은 결국 부품 공급사들의 부품의 어떤 품질하고 결국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이분들의 부품의 품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저희는 그 정부 사업을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수준을 좀 높여주면 그 수준을 높인 만큼 저희는 데이터를 끌어오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쁘시니까 여력이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게요. 분석을 해서 지금 만약에 부품이 불량이 생기면 예전에는 그냥 검사 차원에서 이거는 뭐 그 수익 검사 안 됩니다. 통과 못 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이 부품의 어떤 생산 이력을 봐서 이때부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산했던 이 생산 조건이라든지 CO의 정보를 확인해서 이때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부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가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 어떤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고 비록 지금은 하여튼 1단계 수준이지만 저희가 정부 사업을 2단계, 3단계 계속 지금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진 만큼 더 많은 데이터들이 저희가 이제 연결이 가능하고 더 좋은 피드백을 저희가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좀 더 활용을 하면은 뭔가 얼마 정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나중에는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한 1단계에서는 솔직히 높은 수준의 분석 피드백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협력사의 모든 데이터들이 연결이 되고 모든 데이터들이 저희가 가지고 왔을 때가 의미가 있는데 솔직히 1단계에서는 일부 데이터들만 그러니까 자동화가 돼 있거나
아닌 시스템화가 돼 있는 부분만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다 보니 다른 영역에서 생긴 문제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협력사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양도 많아지고 분석의 수준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데이터 주시는 것도 되게 반대가 심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것도 이제 13개 회사 중에 처음에는 이제 머뭇거리시다가 이제 한두 개 업체들이 데이터를 주시고 이제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옆에 업체들도 같이 이제 줘도 되구나라고 이제 분위기가 이끌어져 가지고 지금 다행히 데이터 연결시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는 원가 측면에서 협력사의 원가를 다 포함한 것 정도는 아시는 거예요? 예, 그 돈하고 관련되면 좀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품질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 네, 신라공업의 이준수라고 합니다. 네네. 지금 이게 소개된 책자에 보면 그 MES 툴 자체를 이분들이 같은 공을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 네네. 지금 저희들이 LS 정도에 미치면 그 자체에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개발해서 LS에 맞는 PMI 같은 틀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조금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정착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왜 이런 부분을 도입하셨는지. MES요? 예. 저희는 IT 회사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본업의 어떤 경쟁력을 살릴 수 있게끔 기술을 사가지고 쓴다는 개념이지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또 다른 기술을 저희가 사면 되는 거고 산 만큼 저희가 그 가치를 더 만들어내면 의미가 있는 거지 굳이 저희가 이제 이런 MES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